3배 가까이 올랐습니다. 테마주가 적극적으로 움직였던 시장은 2009년도, 2018년도, 2021년도입니다. 텐베거가 이때 테마주에서 나왔거든요. 이때 시장이 어떤 때였느냐. 양자권 펀드랑 한국통신은 뭔가 미래의 산업 가치에 기여할 것 같아요. 이런 테마주들은 22개 지역 가운데 21개가 다 한국 기업들이 다 수주한 유일한 건설사로 좀 참여가 좀 됐죠. 가장 명확한 수출 레퍼런스 갖고 있는 기업은 좀 유력한데 한 500기에서 한 550기 정도가 현재 운영 중에 있는데 여기에서 전체 한 82% 정도에 대한 신규 수요가 발생할 수 있다. 상당히 독점적인 어떤 수주. 지금 전체적으로 글로벌 시장에서의 시장 분위기를 짧게만 말씀을 드려볼게요. 네. 미국에서 나스닥 지수가 고점을 돌파했죠. 그런데 미국 시장에서 최근 강한 흐름을 보여주는 업종은 러셀 2000. 그러니까 업종은 아니지만 지수는 러셀 2000입니다. 네. 왜냐하면 나스닥 지수가 24,000에서 26,000까지 반등을 줬거든요. 최근 빠르게. 근데 러셀 2000 지수는 최근 상황까지 그러니까 지난해까지 해서 시장에서 그렇게 부각을 보여주지 못했어요. 근데 최근 나스닥하고 러셀 2000 지수가 비슷하거든요. 단위만 다르지. 2,400에서 2,800까지 올라왔습니다. 그러니까 탄력이 최근 시장에서 소형주로 구성되어진 러셀 2000 지수가 더 강했다라는 얘기입니다. 국내로 들어와서. 국내로 들어오게 되면 지난해 저점 대비해서 대형주 지수는요. 2,400에서 거의 6,500까지 한 3배 가까이 올랐습니다. 대형주 중심으로 해서 시장이 편제가 되었죠. 중형주 단 종목들도 거의 한 배 가까이 올랐습니다. 100% 정도 올랐거든요. 근데 소형주는 40%밖에 못 올랐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특이한 건 뭐냐면 미국은 러셀 2000 지수 시장이 굉장히 강하고요. 우리 시장에서 거래량 상황에서의 흐름들을 보게 되면 소형주로의 거래가 집중되는 최근에 한두 달 사이에서 3월부터 거래가 그렇게 많지 않았는데 거래 집중화, 탄력도 물론 좋습니다. 그래서 관심도가 크게 부각되고 있는 상황이라는 게 첫 번째 시장에 대한 전체 평가에 대한 내용을 하나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테마주가 언제 움직이느냐. 테마주가 움직이는 시기가 있습니다. 첫 번째, 시장의 유동성이 풍부해진 상황. 그러니까 고객 네트워크가 늘어났을 때입니다. 테마주가 적극적으로 움직였던 시장은 2009년도, 2018년도, 2021년도입니다. 2009년도에는 바이오주들이 굉장히 강했어요. 텐베거가 이때 테마주에서 나왔거든요. 뭐 종근당 바이오 비롯해서 이때 바이오주들이 단기간 내의 흐름에서 작은 종목들이 많이 올라갔어요. 2018년도에는 무선통신 관련주들이 움직였습니다. 이때 KMW 같은 종목들이 네. 굉장히 세게 올라갔거든요. 18년도에. 2021년도에는 메타버스, 위메이드 같은 종목들이 굉장히 많이 맞아요. 올라갔습니다. 10배씩 올랐죠. NFT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면 이때 시장이 어떤 때였느냐? 2009년도, 2018년도, 2021년도. 이때는 뭐냐면 지수가 고점 찍고요. 고점을 살짝 벗기면서 오르내림에 그러니까 지수가 크게 빠지지도 않고 아주 슈팅이 나오는 그러니까 삼성전자나 큰 대형주들이 움직일 만한 시장은 아니었고 시장이 빠지진 않으면서 완만하게 상승하는 흐름들이 진행되는 때였습니다. 2009년도에도 한 1년 정도 이런 시장이 연출됐었고요. 2018년도에도 2700포인트 고점에서 완만하게 7개월 동안 옆으로 우상향하지만 이게 세게 움직이는 상이 아니었고요. 21년도에도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한 8개월, 7개월 동안 완만하게 상승하는 흐름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시장에 돈은 몰려 있는데 지수 관련 대형주가 세게 움직이지 않으면서 조금씩 상승하면서 이런 그 시장에 그 뒷받침을 해주는 이런 분위기에서 테마주들이 움직입니다. 그래서 지금 장의 전체적인 모습을 판단해 보게 될 때 최근에 전쟁 이슈로 6,300에서 5,000까지 빠졌다가 지금 다시 6,300 근처로 회귀는 했지만 앞으로의 시장을 우리가 예상해 본다면 이게 단기간 내 7,000을 하고 8,000을 가는 시장이라기보다는 완만하게 움직이는 시장이 앞으로 연출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판단되거든요. 거기에 시장의 유동성은 120조 이상의 풍부한 고객 예탁금이 현재 시장에 들어왔기 때문에 어떤 섹터가 움직인다라고 하면 그 섹터로의 연속선상에서의 자금이 집중화되는 주가 움직임이 진행되는 형태의 시장이 만들어졌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지금 테마가 정확하게 성립되지는 않았어요. 제일 테마주로서의 지금 움직임이 진행되고 있는 게 광통신, 광반도체 그리고 건설 이런 건 테마주로 올 수는 없나요? 그거는 건설은요. 네. 잘 들여다보시게 되면 원전이라는 이슈, 재건이라는 이슈로 움직인다고 생각하시지만 네. 경기 민감으로, 경기 회복으로 우리가 반영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네. 우리가 원전이나 맞아요. 재건만 보면 대우건설, 현대건설만 올라가야 되거든요. 근데 GL도 올라가고 DL도 올라가고 이게 건설주들이 그리고 지방건설사들도 올라가고 이런 부분의 흐름이 진행되기 때문에 건설주는 테마주
목표라기보다는 같은 목적을 맞아요. 묶여있는. 목표로 해서 여러 업종에서 모여 있는 그룹을 음. 되어진 그 이슈를 이제 테마주라고 하는데 맞아요. 보통 한 10개, 20개 종목이 이 테마를 형성합니다. 음. 그래서 최근에 만들어진 거는 광통신, 양자컴퓨터, 그다음 코로나 뭐 그렇죠. 테마인데 네. 테마주는 움직일 때요. 불확실성이 있어야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코로나는 우리가 한번 경험했고요. 그리고 이게 날씨가 풀리거나 뭐 이러면 없어진다라는 거를 알고 있어요. 그러면 연속성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코로나 테마주는 얼마 못 갈 테마주고요. 양자컴퓨터랑 광통신은 뭔가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굉장히 긍정적일 것 같아요. 그리고 미래의 산업 가치에 기여할 것 같아요. 어렴풋하게. 이런 테마주들은 계속해서 움직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예전에 메타버스 굉장히 미래 산업에 대한 가상현실을 굉장히 긍정적으로 봤지 않습니까? 근데 실제 우리가 다가오는 것도 언제일지 이 산업이 개화가 될지 언제일지 잘 모르잖아요. 이게 테마주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테마주가 움직이는 상황에서 지금 전체 분위기가 되었기 때문에 지향하지 않지만 적극적으로 지양하지도 않고 네, 그렇습니다. 노린다. 젠스랑 관련주라고도 많이 얘기를 합니다. 근데 젠스랑이 이번에 GTC 2026에서 광반도체라고 정확한 표현을 하긴 했는데 우리 이제 광통신 관련주들의 주가 접근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AI 산업 데이터 센터가 확충되면서 우리가 이제 하드 쪽의 부분들은 계속 충족되고 있는데 이 데이터를 계속 운송하는 운송 쪽 그러니까 전력과 하드 쪽에서의 부분은 관련주들에 대해서 우리가 다 이해하고 있지 않습니까? 데이터 HBM이라든가 또 전력에 관련 부분들은 다 영향도를 받고 있는데 이 데이터를 교류하기 위한 통신망 자체에서의 내용은 아주 진행 중에 있거든요. 이게 광통신이 앞으로 미래의 데이터 센터와 사용자 간의 원활한 교류를 진행시켜 준다라는 측면에서 광통신 광반도체가 지금 각 기대감을 가지고 주가 움직임에서의 상황들을 만들어내고 있거든요. 그래서 젠스랑발 주가 움직임에서의 상황이다라고 많이 얘기하는데 앞에 잠깐 전제로 여러 가지 말씀을 드린 것처럼 우리나라에 있는 광통신, 광반도체 종목들의 재무 구조라든가 어떤 그 산업에 대한 자리매김 자체는 아직 확정된 내용은 아닙니다. 기대감입니다. 다. 기대감이죠. 네. 네, 기대감에서 주가가 움직이는 거고요. 기대감에서의 주가 움직임이 저는 개인적으로 판단해서 좀 더 간다라고 판단을 한 겁니다. 예를 들어서 시장에서 너무 많이 회자되고 있기 때문에 광통신, 광반도체 종목 중에서는 뭐 대한광통신이라든가 빛과전자 같은 종목들이 최근 시장에서 가장 핫하게 그렇죠. 움직이는 종목이죠. 주가 등락 차의 흐름도 굉장히 변동성이 크게 움직입니다. 이 종목들이 최근에 위아래 구간에서의 변동성이 큰 흐름이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판단해서 앞에 모두의 2009년, 18년, 21년도에 테마주가 만들어지고 이때도 메타버스에 대해서 또는 NFT에 대해서 우리가 미래 가치에 대해서 불확실성이 있었지만 굉장히 그 낮은 밸류에이션을 가진 종목들이 굉장히 그 주가 탄력들을 보여주는 그 측면들을 많이 보여줬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그러한 형태의 모습의 시장이 아닐까. 그리고 시장이 진행되어지지 않을까. 왜? 예탁금이라든가 시장의 전체적인 분위기 자체가 테마주가 움직일 수 있는 여건의 상황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런 내용으로 접근해 보는 것도 하나의 투자 방법이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된 한 달에 걸치고 있는 종목들이 몇몇 그러니까요. 있지 않습니까? 네. 그 관련한 종목들이 주가가 움직이고 있고요. 광통신, 광반도체는 한 3주 정도 됐습니다. 테마 만들어진 지. 그런데 양자컴퓨터는 뭐 기존에 지난해, 지지난해 한 번씩 흐름들이 진행되어지긴 했으나 최근 이슈가 발현된 거는 한 4, 5일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전에 메타버스를 제가 언급해드렸는데 메타버스가 움직일 때 NFT가 치고받고 하면서 이렇게 연속적으로 같이 움직이는 현상들을 많이 보여줬거든요. 그래서 지금 장은 광반도체와 양자컴퓨터가 서로 치고받는 형태로의 주가 움직임이 진행되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가치를 좀 부각하는 거죠. 뭐. EPC는 엔지니어 플랜트 그렇죠. 운영까지를 이제 총괄하는 사업자를 예. 좀 지칭하는 건데 사실 이번에 원전 말고 이제 플랜트 부분에 대한 EPC 네. 수주 레퍼런스를 이제 대형 건설사들이 많이 갖고 있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제 중동의 이 플랜트 시설에 대한 피해 부분을 향후 그러니까, 종전이 예. 좀 구체화가 되면 도맡아서 좀 하지 않을까. 근데 이 부분은 사실 이유가 있는 상승이었거든요. 일단 이번에 이란 리스크가 부각되면서 이제 이란을 좀 제외한 뭐 중동 주요국가의 피해 현황들이 한 22개로 집계가 좀 됐고 여기는 뭐 정유 시설이라든가 원유, 뭐 가스전 같은
핵심 뭐 플랜트 시설도 있는데 이게 완전하게 파기가 좀 된 것은 아니고 이제 부분적인 파기가 좀 있었다. 다만 이 복구를 하기 위해서는 신규 수주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이 있는데 사실 22개 지역 가운데 21개가 다 한국 기업들이 다 수주한 이력을 좀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중에 좀 가장 많은 레퍼런스를 보유한 기업이 삼성 E&A. 그래서 이제 재건 기대감이 좀 가장 높게 좀 반영이 네. 되는데 아무래도 시공을 했던 이력이 있으니까 아마 복구를 하더라도 원 시공자가 이어서 좀 맡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높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대우건설이라든가 뭐 현대건설도 현재 뭐 중동 프로젝트 일부 좀 수행하는 거 과거에 어떤 프로젝트 이력 부분들이 좀 부각되면서 주가 상승 타력도 좋았는데 사실 대우건설이 좀 강한 이유는 일단 뭐 작년에 체코원전의 유일한 뭐 컨소시엄 안에 뭐 유일한 건설사로 좀 참여가 좀 됐죠. 근데 이 부분이 시공에 대한 어떤 강점을 가질 수 있겠다. 그래서 이제 베트남 원전에 대한 어떤 기대감도 같이 좀 부각이 되면서 수급적인 어떤 상승 기조가 52주 고가를 좀 만들었다라고 좀 보이고요. 가장 명확한 수출 레퍼런스 갖고 있는 기업은 뭐 EPC 업종 안에서 뭐 현대건설이 좀 유력한데 아무래도 이제 아랍에미리트 바라카 원전에 대한 수주 시공 이력들이 좀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향후에 미국 진출에서도 상당한 좀 이점으로 좀 작용할 수 있겠다라고 좀 보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시장 전망에서 최근에 나온 업데이트 내용들 보니까 2040년도까지 이제 신규 글로벌 원전 수요량들에 대한 조사치가 좀 있었어요. 이 부분이 현재 IEA 기준에서는 글로벌 원전 용량이 한 420기가와트시. 이게 네. 대형 원전 한 기가 1기가와트시에서 적긴 한 0.8이니까 음. 도입 기술 좀 추정해 보면 한 500기에서 한 550기 정도가 현재 운영 중에 있는데 음. 여기에서 전체 한 82% 정도에 대한 신규 수요가 2040년도까지 발생할 수 있다. 그러니까 굉장히 이제 큰 시장이 좀 열리게 되는 셈이고요. 네. 이 부분은 뭐 미국이 좀 가장 큰 부분에 대한 원전 도입이 구체화가 좀 되고 있고 유럽의 경우에도 안전성을 좀 보장하는 관점에서 뭐 SMR 관련된 도입을 재차 좀 검토하고 있는. 특히나 뭐 개발도상국인 뭐 베트남이라든가 필리핀도 원전 도입을 현재 추진하고 있다는 관점에서 보면 뭐 국내 원전 기업들의 상당한 좀 수혜가 좀 예상될 수 있는데 특히 뭐 원전 정책 확장을 좀 주도하는 국가가 이제 미국이죠. 2038년도 그렇죠. 상업화를 좀 위해서 일단 대형 원전 10기에 대한 목표를 좀 제시를 좀 했고요. 이게 2050년도까지는 4배 수준으로 좀 확장시키겠다. 아직 그 수치가 좀 체감은 좀 안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일단 현재 가동 중인 원전 개수를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93기가 현재 운영 중에 있는데 1970년대 이 가동을 시작했던 원전이 전체 원전의 한 50% 이상입니다. 그다음에 나머지 전체 운영 원전의 90%가 1990년도 이전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상당수가 좀 노후화된 원전이기 때문에 일단 AI 데이터 센터의 신규 수요를 좀 차치하더라도 이 교체 수요 부분에 대한 플러스 알파 요인들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원전 정책은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월 달에 일단 선제 투자로 원전 부분에 대한 투자를 요청했다라는 네. 부분들이 사실 틀린 말은 아니다. 그리고 일본의 경우에도 뭐 대미 투자 이유는 원전으로 좀 낙점이 좀 됐지 않습니까? 한국도 아직 1호 프로젝트가 구체화되지 못했지만 상당히 뭐 원전 산업 부분에 대해서는 막연한 기대감이 아니라 이제부터 좀 현실화되는 산업의 어떤 확장 부분을 좀 해봐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많게는 한 6개 정도가 네. 이제 구체화가 되는데 아무래도 SMR이 처음 이제 시행이 되다 보니까 이게 정확한 매뉴얼이라든가 이제 안전장치에 대한 도입이 없는 것이죠. 네. 대형 원전의 경우에는 그 매뉴얼에 따라서 이제 건설 좀 해나가면 되는 것인데 SMR은 아무래도 주기를 일부 한 70% 정도를 이제 제작한 상태에서 이제 옮겨가서 마무리하는 공정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내용들은 재차 업데이트되는 과정이고 아마 이제 초기에 진행되는 이제 프로젝트의 어떤 성과 여하에 따라서 저는 도입 기수는 더 증가될 수 있는 요인은 굉장히 좀 높다라고 보고 있는데 사실 SMR 부분에서는 뭐 국내 EPC 업체 뭐 현대건설이라든가 삼성물산 같은 기업들이 지금 미국 안에 있는 SMR 개발사와 상당히 EPC 관련된 어떤 독점적인 어떤 수주 계약을 이미 좀 체결해 놓은 상태가 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사업이 현실화가 좀 된다면 각각의 사업 주체에 좀 연결되고 있는 수준은 거의 좀 100% 이어질 수 있는 그런 상태고요. 전체 원전 건설의 원가 비중을 보면 45%에서 한 많게는 한 50%까지 이 부분이 이제 주기기 계통에서 나오고 있는데 대체적으로 보면 원자로 계통과 이제 터빈 계통 여기서는 핵심적으로는 이 원가 비중이 높은 게 원자로의 이 압력 용기라든가 뭐 증기 발생기, 가압기와 냉각기 같은 품목인데 이게 기술의 진입 장벽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중국과 러시아 국가들에 대한 속한 영속 기업들을 좀 제외하고 보면 일단 서방권 국가나 이제 한국 이외 참여 기업들의 수도 굉장히 좀 제한적인 측면을 보면 원전에 대한 어떤 이
공급망 진입에 가장 큰 수혜가 될 수 있는 기업은 거의 뭐 두산 에너빌리티가 유일하지 않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두산 에너빌리티는 뭐 빠지지 않는 기업이고요. 건설주 말고 이제 원전주 관련돼서는 두산 에너빌리티가 뭐 가장 대장주이고 또 볼만한 기업 있나요? 대체적으로 먼저 EPC 업종에 대한 수주 성과를 봐야 될 것 같은데 저는 현대건설을 좀 더 관심 있게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물론 대우건설이 지금 수급적으로 좀 더 강한데 네. 현대건설이 주춤한다고 해서 수급을 못 받는다 그렇게 좀 보지는 않고요. 가장 앞으로는 수주의 연동 성과가 가장 크게 좀 반영될 수 있는 종목은 현대건설을 좀 보고 있는 이유가 홀텍과 EPC 동점 계약을 2021년도에 좀 체결했습니다. 작년에 미국 에너지부의 SMR 지원 대상 기업 뭐 선정됐던 유일한 기업 중에 하나가 이제 홀텍이고요. 이분이 올해 이제 2개 정도 프로젝트가 좀 부채가 좀 되고 있는데 이걸 좀 논의를 하더라도 웨스트하우스의 이 대형원전 10기를 좀 짓는데 이 부분에 대한 EPC는 현대건설이 거의 한 30% 정도 참여할 수 있는 어떤 룸은 굉장히 좀 높다라는 전망들이 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핵심적인 어떤 수주가 좀 직결된다면 관심 있게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앞서 말씀드린 이 주기기 부분은 두산 에너빌리티를 그 이전까지는 좀 무겁게 봤는데 네. 최근에 12만 원대 돌파 이후에 상방에 대한 매물 부담이 없다 보니까 단기적으로는 15만 원대까지는 저는 가볍게 상승할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좀 크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보조기기 업체들에 대한 연동 효과들은 좀 좋게 봐야 될 것 같은데 BHI의 경우에는 미국 레퍼런스가 있었습니다. 과거에 이제 일단 보조기기 안에서는 BHI가 도시바를 통해서 이제 미국의 원전 프로젝트에 좀 참여했던 그런 이력들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보조기기 역할 부분들은 상당히 좀 공급망 진입 관점에서 이점이 좀 될 수 있겠고 부가적으로는 우리기술 같은 기업들도 향후 어떤 제어 시스템이라든가 원전의 유지 관리 부분에 대한 어떤 소유량들은 상당한 좀 수혜가 좀 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